안녕하세요. 기술사 77입니다. 이 시간에는 구독자 제임스님이 저한테 댓글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참 제가 너무 읽고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도 건축을 할 때 이러한 사례가 없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요 글을 잠깐 제가 띄워드리면은 보시다시피 중요한 내용을 요점하면 이렇습니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작년 8월이니까 벌써 몇 달이 지났죠. 지금이 6월이니까 거진 이제 한 10개월 지났는데 완성이 돼서 벌써 완공이 될 거를 여태까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은 공사가 한마디로 엉망진창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래서 공사비는 그때그때 다 나가고, 이제 거진다 공사비가 나갔죠. 나가고, 또 되지도 않는 이유로 추가 공사비가 또 한 5천여만 원. 이렇게 너무 지금 속이 상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이라는 게 그래요. 내 재산에 거의 다 큰 돈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 제임스님의 경우는 자기 전 재산뿐 아니라 은행 대출금까지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가 늦어지면서 계속 이자는 나가고 지금 굉장히 지금 골이 아픈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축을 하고 공사를 맡길 때 계약을 하죠. 그러면 건축 시공 계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게 도면이 필요하죠. 설계, 도서 하면은 도면하고 시방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어쨌든 건축 계약, 공사 계약의 약속의 기본은 그 건축 도면입니다. 시방서하고. 시방서라는 거는 도면에 어떻게 표시가 잘 안 되는 거를 이렇게 글로 적는 거예요. 어느 부분 어디는 어떻게 글로 적고, 그거를 설계 도서에 포함해서 다 도면과 함께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공사비죠. 그 도면에 의해서 공사비가 산출되고 그 공사비를 공사 진행될 때 계약금 어떻게 완공 시 이렇게 이제 지급 시기와 방법 그 총 금액이 결정되고 또 중요한 것이 공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정해질 거 아니에요. 이 공사는 언제 몇 월 며칠까지 완공을 하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사가 늦어진 지체 상환금이 있고 이런 걸 정하게 되는데 건축주 입장에서는 자, 이게 근린생활시설, 상가다, 그러면은, 그때 맞춰서 분양을 하든지, 그 시기에 맞춰서 세입자를 들인다든지, 이렇게 되고, 또 그런 계획이 다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은행, 대출금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이자도 이제 계속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자, 이게 9월, 10월까지 완공이 돼서, 자, 그때쯤 되면 세입자도, 들어오기가 쉽고, 또는 분양하기도 쉽고 이런데, 공사가 늦어져서 겨울이 됐어요. 그러면 또, 분양도 안 되고 세입자도 안 들어오고 이렇게 돼서 그로 인해서 또 몇 달이 더 지연되는 그런 결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타까운 사연을 제 영상에 댓글로 이렇게 올리셨는데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공사를 엉터리로 한다면은 이런 시공자는 공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모든 어떤 일에 양쪽의 말을 다 들어봐야 돼요. 양쪽의 말을 들어보면은 또 시공자도 나름대로 뭐라고 또 할 말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기준이 되는 설계도서, 그렇죠? 도면하고 시방서 이런 게 있고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사실은 좀 조심할 게 있는데 제가 이 댓글 중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친 내용이 뭐냐면은 자, 이거를 누가 소개를 했냐면은, 설계를 의뢰했죠. 그러면 이제 설계 사무실에서 디자인을 해서 전부 설계를 하고, 인허가 같은 거를 대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공자를 설계 사무실에서 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공자가 시공을 할 때 감리를 누가 하냐면은 설계 사무실에서 하게 돼요. 아니면 이제 또 규모에 따라 다른데 해당 관청 직원이 나와서 또 감독 관리를 하게 되는데, 감리를. 이런 경우는 이런 예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 내가 생선을 요거를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할 사람을 소개해 주세요 하니까, 고양이를 소개했어요.
고양이가 생선을 다 물어뜯고 다 먹어치웠어요. 고양이 소개해준 사람한테 하소연 해봐야 뭐라 그러겠습니까? 예.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일의 순서, 그 프로세스가 그렇잖아요. 설계, 그 다음에 설계가 되면 인허가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시공을 맡기고 뭐 그렇게 되는데, 그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설계 사무실에서 시공 잘하는 사람을 소개해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호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거진 뭐 준공 뭐 무렵까지 온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제가 제임스님한테 또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셔야 되지만은, 이제 방법은 그래요.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점을 전부 이렇게 객관적으로 그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공을 많이 한 무슨 시공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하고 같이 잘못된 부분을 다 도면하고 다른 부분들을 체크하고 그 부분들을 다 사진 찍어 놔야 돼요. 사진 찍어서 그 객관적인 어떤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 시공 다 해가지고 다 벽이고 뭐고 뭐 마감을 하고 덮이고 바닥도 그렇고 다 덮어서 뜯어보기 전에 또 모르겠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철근 배근 같은 경우는 요새는 이제 엑스레이 촬영 기법이 있어서 그걸로 촬영하면 다 나옵니다. 철근 배근 간격, 철근 굵기 이런 게 도면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명백하게 나와요. 이런 것들을 물론 특수 촬영을 해야 되지만은 다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확보하세요. 그러면은 지금 어떤 손해가 있느냐? 첫째, 도면대로 시공이 안 됐다면은 도면대로 시공이 안 된 것에 대한 그 부실 시공, 거기에 대한 재시공이라든지 했을 때 그런 손해 비용, 또 재시공으로 인한 또 공사가 또 더 늦어지죠. 공사가 늦어지는 거에 대한 그런 손해, 또 거기에 따라서 발생되는 뭐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정신적인 피해도 굉장히 큽니다. 이런 것들을 다 산출하세요. 산출해서 전문가와 함께 산출을 해서 그걸 다 서류로 만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뭐든지 절대는 아니고 법으로 간다든지 재판을 한다든지 이런 건 좀 저는 말리고 싶어요. 되도록이면 재판으로 가지 말고 법으로 가지 말고 이렇게 해결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무슨 한두 푼짜리 공사도 아니고 15억? 거기다가 이제 추가 공사비까지 들어가는 이 마당에 이게 완전히 인생 후반기에 정말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 법의 제도를 또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좀 참고하시고, 건축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좀 주도 면밀하게 시공자 선정이라든지 설계사무소의 어떤 그런 선정 같은 거 잘 하셔서 이런 어떤 피해가 없도록 바랍니다. 그래서 제임스님은 설계사무소에서 소개한 시공자, 그러니까 설계사무소를 믿은 죄밖에 없어요. 그게 죄라면 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치가 아프게 됐어요. 참 안타까운 사연인데 제가 뭐 드리는 이 조언이 어떤 도움이 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남양주 지산빌 타운하우스 현장에 있거든요. 지금 사무실에 있는데, 자, 공사라는 게 간단히 이제 제가 뭐 기초부터 이제 해가지고 공사 과정을 말씀드리면은 설계도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내 땅에, 집 지려고 하는 땅에 이제 측량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꺾이는 부분에 말뚝을 다 박아 놓습니다. 그러면 경계 측량이라고 하죠. 대한토지공사, 거기서 이제 목 측량, 경계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면상에 내 땅의 위치가 나왔다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그 전면 도로에서부터 레벨 높낮이를 찍어가지고 도로보다 이제 1층 바닥 높이는 얼마로 해야 되겠다. 그런 걸 다 정합니다. 또 기초를 팔 경우에는 기초도 또 얼마 깊이로 해서 그 지하실을 팔 때 그런 이제 높낮이 레벨도 다 정하게 되죠. 그게 이제 설계 도면에 다 나오죠. 도면에 나오면은 그 기준점은 전면 도로의 그 중심에서부터 따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털을 닦았습니다. 근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털을 닦고 이제 버린 콘크리트까지 쳤는데 그 전에 지하실을 넣기 위해서 땅을 파다 보면 이제 포크레인이 와서 파지요. 근데 시공자도 그래요. 그런 이제 미스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냥 처음에 보기엔 그냥 일반 흙처럼 보여서 포크레인 와서 하루 파면 되겠다 싶었는데 파다 보니까 돌이 나왔어요. 돌. 바가지로 도대체 파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바가지를 떼어내고 브레이커라 그러죠. 차감기 그거를 매달아가지고 이제 땅땅땅땅 쪄서 돌을 깨서 끌어내면서 이제 그걸 소정의 깊이까지 파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하루 동안 판다고 생각했던 것이 일주일도 걸릴 수가 있고 3일도 걸릴 수가 있고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또 파다 보면은 민원이 들어와요. 도대체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옆집에서 이웃에서 그러면 그 또 안반을 깨는 시간을 낮 시간으로 제한을 한다든지 또는 공사가 중단된다든지 이런 또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현장도 이제 파다 보니까 뒤에 완전 안반은 아니고 풍화석이라고 해요. 풍화석. 저 풍화석도 일반 바가지가 안 파져요. 다 브레이크를 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질도 착오도 생길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공계약서에 터파기를 하다가 돌이 나왔을 경우, 터파기를 하다가 물이 너무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 예, 그런 서로 간에 만일을 대비한 그런 규정도 건축주와 시공자 간에 이렇게 하나 단서를 써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버림 콘크리트를 치게 되죠. 버림 콘크리트는 말 그대로 버림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두껍게 칠 필요는 없지만은 땅을 파고 그 다음에 땅이 아무리 다져도 울퉁불퉁 하잖아요. 그래서 깸자갈이라든지 자갈을 또 깔고 또 다져주고 그 다음에 버림 콘크리트를 치게 돼요. 이 버림 콘크리트의 역할은 이렇게 땅하고 이제 기초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딱 밀착이 좋게 하는 이유도 있지만은 거기에다 먹줄을 이렇게 튕기게 되죠. 먹줄이라는 거 뭐예요? 그 이제 기초가 앉을 자리, 그거를 정확히 이제 치게 됩니다. 그래서 또 거기서 벽체라든지 구조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먹줄을 튕기기 위한 바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기초를 하고 지하실 벽체가 이제 올라갔다고 보면은 지금 사진은 바로 옆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또 이제 한 발 앞서 진행되는 현장인데 기초보다 좀 낮은 위치에 그쵸? 바닥 쪽으로 유공관이라고 사진에 보는 것처럼 200mm 그 PVC 플라스틱 파이프에 무수하게 구멍이 뚫려 있죠. 그 구멍이 또 이제 맥힐지 모르니까 부직포라고 그 이제 포로 부직포로 헝겊으로 감아요. 감아서 그 건축물 둘레에다 쭉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글로 물이 혹시 스며 나오면은 지하실로 스며드는 게 아니라 그 유공관을 통해서 배수가 되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유공관을 배치하고 다시 되메우게 할 때는 자갈을 충분하게 유공관에 이렇게 덮어줘야 돼요. 안 그렇고 그냥 흙으로 덮으면 부직포 해도 그 유공관이 다 막혀서 제 기능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갈을 충분히 덮어서 그 위에다 이제 흙을 되메우기를 하면은 유공관이 제 역할을 해요. 물론 지하실 벽체에 방수를 하죠. 박방수. 콜탈 칠하고 시트지 붙이고 해서 박방수도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유공관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면은 그쵸 물이 들어올 염려가 없으니까 거기다 또 미장을 내부에 지하실 벽 같은 데 할 때 액체 방수 미장을 또 해주면은 또 한 번 더 방수가 되는 격이 됩니다. 어쨌든 유공관을 묻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되메우기 하기 전에 꼭 유공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하실을 지금 하다 보면은 그쵸 그 건물에서 주택에서 나오는 이제 하수구 배수 관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배수 관로를 이제 지하실 철근 배근하고 기초하면서 이제 그 배수관을 빼면서 그 앞에 전면 도로에 있는 메인 하수관 거기다가 이제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땅을 이제 또 도로를 파게 되죠. 아스팔트 포장되어 있는 도로를 무조건 이제 파면은 그 지저분하게 되니까 그 커팅 도로 그 커팅하는 기계로 커팅기로 한번 자른 다음에 브레카를 찍어서 거기 이제 파게 됩니다. 근데 팔 때 땅 밑이 안 보이잖아요. 땅 밑에 여러 가지 이제 전기관, 전선관, 통신관, 가스라인, 그 다음에 상수도 이런
그 각종 배관들이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팔 때 조심해서 파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가스관이라든지 이런 게 잘못하면 터지기 때문에 관을 묻으면서 거기에 이렇게 노란색 테이프 같은 비닐 비닐 리본 테이프를 묻으면서 이렇게 그 위치에다가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포크레인 기사가 땅을 파다가 그 테이프가 나오면은 이제부터 조심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뭔가가 통신관, 전선관, 뭐 케이블 이런 게 묻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조심해서 파게 됩니다. 그래서 하수관을 다 이제 연결을 했잖아요. 묻을 때도 앞서서 해놓은 것처럼 그 자리에 중요한 배관, 배선이 지나가는데 테이프를 이렇게 해놔야 돼요. 아니면 이제 이렇게 플라스틱 판때기 썩지 않는 거에다가 이렇게 확실하게 꽂아놔야 돼요. 그래서 파다 보면은 그 이제 판때기가 나오잖아요. 노란색이든지 눈에 잘 띄는 거.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관이 묻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장비 기사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주의하고, 이제 버린 콘크리트를 하고 기초 콘크리트를 치기 위해서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철근을 가공해서 조립을 해야 되죠. 그래서 기초 같은데 테두리 보호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 철근이 이제 뭐 19mm, 16mm 규격화된 걸 간격 맞춰서 다 이제 배근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그 밴딩 기계가 있죠. 딱 표시해 놓은 부분을 딱딱 90도로 이렇게 접어서, 옛날 같으면은 그 접는 그 막대기 있을 때 그걸 밀어서 접었는데 요새 기계로 다 합니다. 그래서 배근을 잘 하고, 철근은 제 그 콘크리트 이전 동영상이 있어요. 여기 자세히 나오지만은 굉장히 그 철근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철근의 피복 두께를 왜 확보해야 되는지는 또 그 동영상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스페이서 같은 거를 잘, 바닥 같은데 바닥 스페이서, 또 이제 수직, 주근, 기둥, 벽, 철근 같으면은 그것도 도나스형 스페이서를 다 껴가지고 피복 두께가 일정하게 확보가 돼야 돼요. 스페이서가 없으면은 그냥 거푸집에 이렇게 철근이 이렇게 닿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피복 두께가 없잖아요. 그러면 철근이 부식도 빨리 되고 또 이런 붙잡아주는 그런 부착력이 없기 때문에 강도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터파기로부터 해서 버린 콘크리트를 치고 먹줄을 치고 그 다음에 철근 다 조립을 하고 기초 거푸집을 대고 이제 콘크리트를 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 콘크리트가 완성이 되면은 거기서 또 벽체 올라갈 내력벽들 다 이제 먹줄을 또 튕겨서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이제 거푸집이 이제 또 조립되면서 철근도 조립되면서, 그래서 기초에서부터 어떻게 돼? 기초 콘크리트 다 치고 나면은 연장돼서 올라가는 그 내력벽, 거기에 들어가는 철근, 그 철근이 이렇게 솟아 올라와 있어야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연결해서 또 올라가니까, 그랬을 때 이 올라와 있는 철근은 어느 정도까지, 이 철근의 이음은 인장받는 부분하고 뭐 압축 부분이 다르지만은, 인장받는 부분 그냥 기준으로 하면은 이 철근 직경, 철근이 이게 예를 들어서 뭐 10mm다. 그러면 이 직경의 40배, 40D라 그러죠. 그럼 이게 1cm, 10mm니까 40cm만큼은 이렇게 뽑아 올려놔야 그 철근을 겹쳤을 때 직경의 40배를 겹쳐서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게 철근의 이음 방법 중에 겹친 이음인데, 그거 묶기 위해서 결속선으로 이렇게 붙잡아 매는 거는 뭐 힘이 없어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철근 위치만 확보하는 거예요. 그 결속선이 힘을 받는 건 아닙니다. 겹쳤을 때 어떻게 콘크리트가 꽉 잡아주는, 철근이 직경에 40배 겹쳐서 그때 이어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앞쪽에 좀 안타까운 사연을, 제임스님의 사연 소개해 드렸고, 지금 이제 건축물이 올라갈 때 기초 부분부터 해서 터파기 기초 부분 해가지고 이제 RC조라 그러죠. 철근 보강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죠.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내주면서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 가지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